유튜브의 신. 저자 대도서관. 출판 비즈니스북스. 2018년 5월. 272페이지 14,000원. 170만 유튜브 구독자를 거느리고 1인 미디어의 선구자로 불리는 저자 대도서관이 지난 8년 동안 배우고 깨달은 모든 것을 들려주는 이 책은 콘텐츠 기획에서 광고 수익까지, 직업 마인드에서 실전 지침까지 저자의 핵심 노하우를 모두 공개한다. 앞서 그 길을 걸었던 선배가 없었기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스스로 길을 개척해온 크리에이터 1세대인 저자는 이제 막 유튜브에 첫 발을 내디딜 초보자들이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를 바라며 스킬보다는 1인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유튜브를 통해 큰 성취감과 소확행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디지털 노마드 시대, 1인 브랜드가 답이다. 스스로 만든 일자리에서 신나게 일하는 사람들. 디지털이 만든 유통의 혁명, 1인 브랜드 시대를 열다. 에라 모르겠다. 대도서관으로 하자. 대도서관! 2010년 가을, 다음 TV팟 첫 방송을 준비하던 나는 재판관이 법봉을 내리치듯 손바닥으로 책상을 쾅쾅 쳤다. 방송 준비는 진즉 끝났는데 마음에 드는 닉네임이 떠오르질 않아 고민하던 참이었다. 대도서관은 문명 5에 등장하는 불가사의 건축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애칭이다. 게임에서 대도서관을 지으면 과학기술을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라면 누구나 지으려고 하는 건축물이다. 마침 내가 첫 방송에서 선보일 게임이 문명 5이기도 했다. 골치를 썩이던 닉네임이 해결되었으니 드디어 방송 준비 완료다. 처음부터 인터넷 생방송에는 게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게임 화면을 내보내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게임 타이틀만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명 5를 재미있게 풀어내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에 있었다. 게임을 좋아해도 실력은 프로게이머 수준은 아니어서 게임 실력을 뽐내거나 게임 공략법을 소개하는 방송은 승산이 없어 보였다. 대신 스토리텔링과 입담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다. 입담과 스토리텔링으로 재미를 노리되 어디까지나 유쾌한 재미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동현 사원 1인 브랜드 대도서관이 되다. 컴퓨터를 켜고 드디어 첫 방송 시작. 대본 한 줄 없었지만 신기할이 많지 떨리지도 긴장되지도 않았다. 단지 빌라가 낡아서 층간소음이 걱정이었다. 누님, 제가 왔습니다. 옥수수 하나만 주세요. 부자 나라에 가면 굽실거리고 가난한 나라에 가면 거드름 피우는 연기를 하며 정신없이 떠들다 보니 어느새 4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방송을 마친 뒤 컴퓨터를 끄고 뒤로 벌렁 누웠다. 방송이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직도 몸에 열기가 가득했다. 다음날 출근 걱정만 없다면 밤을 새워 방송할 수 있을 만큼 신나고 재미있었다. 느낌이 왔다. 이거다.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일. 죽을 때까지 실증내지 않고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을 드디어 찾았다. 이후 며칠 동안 방송을 하면서 예감은 확신이 되었다. 저녁 8시부터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쉴 새 없이 떠들어댔지만 지치기는커녕 힘이 솟았다. 시청자 반응도 점점 뜨거워졌다. 스토리텔링을 접목해서인지 여자 시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덕분에 채팅창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욕설과 비방과는 거리가 먼 청정 채팅창이었다. 그리고 방송 시작 일주일 만에 드디어 일이 터졌다. 처음에는 60-70명 수준이었던 시청자 수가 점차 느는가 싶더니 마침내 최대 수용 인원 1000명을 꽉 채웠다. 잘 될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로 빨리 반응이 올지는 몰랐다. 인터넷 방송 일주일 만에 간디 영상이 크게 히트를 치자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 직장을 다니며 하루 4시간 생방송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였다. 인터넷 생방송이냐 직장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당시 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TV팟은 수익 구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빈털터리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모아둔 돈도 기댈 가족도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결단이 더 쉬웠는지 모른다. 내 한 몸만 건사하면 된다는 생각이 모험심에 불을 지폈다. 그래, 사표를 쓰자. 그리고 대도서관으로 살자. 평범한 대기업 사원 나동현이 1인 브랜드 대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나의 가치를 담은 퍼스널 브랜딩, 대도서관의 시작.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정 형편이 더 기울어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군대 제대 후 우연히 인터넷 강의 관련 IT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얼마 뒤에는 그 경력을 기반으로 SK 커뮤니케이션즈에도 입사했다. 스펙도 학벌도 없이 대기업 사원이 된 것이다. 몇 년간 신나게 일했다. 직장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IT 업계의 최신 흐름을 읽는 안목도 생겼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그맘때 국내에 창업 붐이 거세게 불었고 나도 본격적으로 창업 공부를 시작했다. 내가 주목한 것은 인터넷 플랫폼의 변화였다. 당시 외국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열풍이 한창이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새로운 플랫폼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SNS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 판단했다. 당시 인기였던 싸이월드의 경우 내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해 소통하는 플랫폼이었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남의 집을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 내 집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했다. 내가 누군가를 팔로우하면 그 사람의 게시물이 내 계정으로 날아오기 때문이다. 발품을 팔며 일일이 찾지 않아도 내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정보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셈이다.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변화다. 그리고 이 변화의 파도를 제대로만 타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제는 자금이 없다는 데 있었다. 학벌도 스펙도 변변치 않은 일개 사원을 누가 어떻게 믿고 돈을 투자하겠는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퍼스널 브랜딩이었다. 집안, 배경, 스펙, 학력, 소속 등에 얽매이거나 집착할 게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는 퍼스널 브랜딩의 수단으로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IT 동향에 밝았던 나는 이미 해외에서 유튜브를 이용한 퍼스널 브랜딩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개인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과 편집을 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엄청난 광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통신 속도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 텍스트나 이미지를 소비하는 시대에서 동영상을 소비하는 시대로 바뀔 걸 예감했다. 마침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인터넷 강의와 관련해 기획, 촬영, 편집 등을 해본 경험이 있어 동영상 제작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유튜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 해도 수익을 거두기는커녕 봐줄 사람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국내에도 유튜브 개인 수익화 모델이 도입되겠지만 멍하니 앉아 기다리고 있기에는 마음이 바빴다. 그때 인터넷 생방송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눈에 띄었다. 1인 브랜드로서나 자신의 가능성을 타진하기에 안성맞춤인 분야였다. 예전에 세이클럽 라디오 방송에서 DJ를 한 경험이 있어 방송 진행에도 자신이 있었다. 마침내 다음 TV팟에서 1인 브랜드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나동현의 1인 브랜드, 대도서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디지털 플랫폼이 일으킨 유통혁명, 주인공은 1인 브랜드. 요즘은 연예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1인 브랜드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라도 쉽게 정보를 생산 가공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TV가 개인에게 영향력과 권위를 부여했지만 요즘은 개개인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직접 대중을 상대하면서 자기 영향력을 만들어간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거대한 시장이다. 예전에는 작가가 되려면 출판사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기 글을 독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시대다. 디지털 플랫폼이 작가와 독자를 직접 연결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드는 게임 예능 방송도 마찬가지다. 예전이라면 내 방송은 절대 시청자와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나는 현재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생방송을 통해 매일 밤 1, 2만 명에 달하는 시청자를 만나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편집 영상은 매일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다. 삼성동에 있는 내 방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전 세계가 함께 소비한다. 따로 마케터를 두지 않아도 전 세계 광고가 내 콘텐츠에 붙는다. 이는 가히 유통의 혁명이라 할 만하다. TV가 아닌 모바일로 세상을 보는 지금 우리는 문학적으로 중심부와 주변부가 구별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사와 취미는 무한대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TV를 틀면 채널 수백 개가 나오지만 다양한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취미와 관심사의 종류는 그 숫자를 훨씬 웃돈다. 그렇다면 누가 이토록 다양한 취향을 감당하고 담아낼 수 있을까? 바로 1인 브랜드다. 1인 브랜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생산한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이 일으킨 유통혁명을 적극 활용해 직접 소비자를 만난다. 이제 브랜드 파워라는 단어는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1인 브랜드 대도서관은 다음 TV팟에서 시작해 아프리카 TV를 거쳐 지금은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70만 명을 넘어섰고 생방송에는 최대 2만 명에 이르는 시청자가 모여든다. 광고 수익도 연간 억대에 이른다. 강연, 팬미팅, 공연, 행사 진행, 각종 매체 인터뷰 등 외부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채널을 오픈하여 세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1인 브랜드 대도서관은 유통의 혁명이라는 파도를 타고 대기업 사원 나동현이라면 불가능했을 다양한 일을 이루어가며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만의 콘텐츠로 써나가는 새로운 성공 공식.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나 자신이 브랜드다. TV에서는 조만간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경고한다. 이제 인공지능과도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다. 이로 인해 세상의 규칙, 성공의 공식이 달라졌다. 직장이 내 평생을 보장할 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면 더는 단 하나의 직장에 목맬 이유도 싫은 일을 억지로 할 이유도 없다. 이제는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고 스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월급에 매여 싫은 일을 억지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신나게 일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1인 브랜드다. 1인 브랜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성공 공식이다. 스펙도, 학벌도 성공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는 시대. 이제 낡은 사다리를 걷어차고 가장 나다운 것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할 때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만들고 증명하는 사람들. 요즘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진료실과 네이버 지식인이다. 하지만 의사로서 1인 브랜드를 만들기에는 두 방법 다 아쉬움이 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건 모든 의사가 다 하는 일이고 네이버 지식인은 텍스트 기반이라 30대 이하에게는 덜 매력적이다. 이왕 환자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했다면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20, 30대를 위한 다이어트나 성형, 치과 진료 등의 정보를 전달하려면 유튜브가 최적의 매체다. 요즘 20대 이하 모바일 사용자는 정보 검색을 포털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한다. 요리법, 화장법, 최신 IT기기 사용법, 게임 공략법 등을 검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부동산도 유튜브로 검색한다. 이미 일부 의사가 네이버 지식인을 떠나 유튜브를 통해 환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이웃처럼 푸근한 의사, 맛깔스런 입담을 자랑하는 재미있는 의사 등 자기만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의료 정보의 정확한 전달은 기본이다. 결국엔 자기만의 개성이 드러나야 1인 브랜드로서 존재감이 생긴다. 의사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펀드 매니저, 헤어 디자이너, 건축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자기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지 않으면 연예인이든 전문직 종사자든 생존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1인 미디어는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1인 브랜드 만들기, 1인 미디어로 완성하라. 사실 내가 1인 미디어에 도전하라고 가장 부추기고 싶은 사람은 바로 주부다. 살림 노하우부터 육아, 부동산, 요리, 패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보를 누구보다 쉽게 친근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리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다가 구독자 수가 늘면서 인터넷 반찬 가게를 오픈한 주부도 있고 제품 리뷰를 쓰다가 전문 마케터로 변신한 주부도 있었다. 평범한 주부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창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부들이 블로그와 카페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아쉽다.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가 PC에서 모바일로,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이동하는 추세인 만큼 주부들의 활동 공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주부들이 지닌 노하우는 대개 텍스트나 사진보다는 동영상으로 풀어낼 때 더 효과적이다. 전복을 다듬고 와이셔츠의 찌든 때를 제거하고 아이 옷을 리폼하는 과정을 동영상만큼 생생하게 전달할 수단이 또 있을까? 주부들이 블로그나 카페에서만 주로 활동하는 것은 영상 편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영상 편집은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금세 할 수 있다.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은 전문가 수준으로 찍고 고퀄로 편집할 필요가 없다. 콘텐츠만 확실하다면 기술적인 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유튜브는 블로그와 달리 제2의 통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블로그 배너 광고는 단가가 낮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유튜브 동영상은 꾸준히만 올리면 구독자 수가 늘면서 안정적인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노하우도 공유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도 키우고 쏠쏠한 부업도 되니 일석삼조다. 내가 주부들의 유튜브 활동을 독려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 1위가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한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도 1인 크리에이터 되기 과정이 등장했다. 아이들은 새로운 플랫폼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여전히 1인 미디어는 막장 생방송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성공이라는 구시대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 고정관념이다. 콘텐츠 제작이야말로 아이들의 기획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과정을 부모가 함께하면 아이들과 소통할 기회도 만들 수 있어 더욱 좋다. 취미가 콘텐츠가 되는 시대. 외톨이 덕후가 넘사벽 1인 브랜드가 되다. 세상에 쓸데없는 일이란 없다. 나를 키운 8알은 쓸데없는 짓. 나는 배우는데도 욕심이 많은 편이다. 일 욕심뿐 아니라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으니 누군가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내 모습에 혀를 끌끌 차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는 일이나 잘해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도서관을 만든 8알은 이런 쓸데없는 짓인지도 모른다. 쓸데없는 짓의 연대기 첫 번째. 게임 대신해주는 소년. 지금의 대도서관을 만든 인생 경험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고 돌아보니 3가지 정도가 떠올랐다. 하나는 학창시절 경험이다. 중학생 시절 나는 게임을 하고 싶어 페미컴,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 전용 8비트 컴퓨터를 갖는 게 소원이었지만 당시 우리 집 형편에는 상상조차 못할 사치품이었다. 게임을 할 수 없으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상상이었다. 게임 전문 잡지에 실린 게임 관련 기사를 읽고 또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열심히 게임 플레이를 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용돈을 모아 드디어 페미컴을 손에 넣었다. 막상 플레이해보니 파이널 판타지 2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게임이었다. 몇 날 며칠을 붙잡고 씨름한 끝에 간신히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었다. 그때 내가 느낀 성취감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게임을 클리어했다는 성취감과 기쁨은 박애정신으로 이어졌다. 나는 파이널 판타지 2 공략집을 만든 뒤 복사해서 친구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다. 친구들은 내 공략집이 풀리자마자 내게 몰려들었다. 야 동현아, 이거 죽어도 못 깨겠는데 대신 좀 깨주면 안 되냐? 값비싼 게임기를 들고 나를 찾아오는 친구들 덕분에 나는 한창 유행하던 게임이란 게임은 다 해볼 수 있었다. 쓸데없는 짓의 연대기 두 번째. 하루 비디오 서너 편 보는 백수. 지금의 대도서관을 만든 두 번째 경험은 고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기 전까지 백수로 빈둥거리던 시절의 일이다. 대학을 포기하자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용돈벌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는 시간은 비디오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보냈다. 비디오 대여점에 출근하다시피 하며 웬만한 영화는 모두 챙겨보았다. 그때마다 어머니 꾸지람이 뒤따랐다. 영화 본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라. 하지만 나는 영화에 계속 탐닉했다. 처음에는 줄거리를 따라가기에만 급급했는데 차츰 카메라 앵글, 화면 구성, 배우들의 연기, 조명, 장면 전환, 플롯 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나 같으면 엔딩을 다르게 만들었을 텐데 하면서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 맘에서 자라나는 꿈과는 무관하게 날 평가했다. 남들 눈에는 그저 할 일 없고 한심한 백수일 뿐이었다. 특히 친척들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방송의 시청자들한테도 해줄 말이 많다. 취업이 안 돼서, 성적이 안 나와서,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는 시청자들에게 나는 스스로 당당해져야 한다고 말해준다. 평생 아무것도 못할 사람처럼 굴지 마세요. 내가 먼저 위축되니까 남들도 나를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믿고 당당한 사람이 돼야 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영원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라고, 남들 눈에 쓸데없어 보이는 일도 내게는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일일 수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게 백수 시절 2년 동안 내가 배운 것이다. 쓸데없는 짓의 연대기 세 번째. 세이클럽 성시경. 행복한 백수로 2년을 지낸 뒤 군대에 갔고 제대를 했다. 그리고 지금의 대도서관을 만든 세 번째 경험을 하게 된다. 바로 세이클럽 라디오 방송이다. 아버지는 한때 음악다방 DJ였다. 명문대 학생이었지만 공부보다는 드럼에 더 빠져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 공무원이 되라는 친할아버지 말씀에 반발해 아예 학교를 자퇴하고 음악다방 DJ로 일했다. 드러머를 꿈꾸던 아버지는 결혼을 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철물점 주인이 되었고 주정뱅이가 되었고 쪽방에서 피를 토하며 외롭게 돌아가셨다. 내가 음악을 본격적으로 들은 건 고등학생 때 사촌형의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물려받은 뒤였다. 서태지와 아이들, 넥스트, 쿨, H.O.T의 노래를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듣고 또 들었다. 제대 후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세이클럽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당시는 세이클럽 라디오 방송이 한창 주가를 올리던 때였다. 사연 소개하고 음악 틀어주는 포맷은 공중파 라디오와 같았지만 아나운서나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 DJ를 한다는 점이 신선했다. 재미삼아 DJ 모집 공고를 보고 녹음 샘플을 보냈는데 덜컥 합격했다. 얼결에 일주일에 4일, 2시간씩 가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DJ가 되었다. 아마도 당시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던 경험이 1인 미디어에 자신있게 뛰어든 계기가 된 것 같다. 세이클럽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시간 소통이 얼마나 신나고 짜릿한지 그 매력을 톡톡히 맛보았다. 그뿐 아니다. 목소리가 성시경 씨를 닮았다. 진행을 정말 편안하게 잘한다 라는 칭찬도 들었다. 많은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내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다. 처음으로 내가 무얼 잘하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나만의 쓸데없는 짓이 숨겨진 보물이다. 지금의 대도서관을 만든 경험 3가지를 늘어놓았지만 결론은 남들 눈에는 쓸데없는 짓으로 보일 수 있는 일이 효자 노릇을 한다는 점이다.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도서관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40을 훌쩍 넘긴 내 안에는 고난도 게임을 클리어한 노하우를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던 14살 소년이 있다. 또 영화와 게임 영상을 반복해보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나만의 방식으로 찍고 싶어하던 21살 백수도 있다.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애청자와 소통하는 맛을 알아가고 숨어있던 자신의 끼를 발견한 26살 청년도 있다. 1인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은 남들이 쓸데없다고 치부하던 일들을 거듭한 결과로 만들어졌다. 만일 나만의 독창적인 1인 브랜드를 만들고자 한다면 요즘 어떤 직종이 잘 나가는지,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릴 게 아니라 자신부터 들여다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쓸데없는 짓은 무엇인가? 남들 눈에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기쁨을 느끼며 몰입해온 일은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면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 그런 쓸데없는데 돈 좀 쓰지 마. 하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그때 당신이 하고 있던 일이 바로 그 쓸데없는 짓이다. 나만의 콘텐츠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법. 내 안에 숨어있는 크리에이터 본능 깨우기. 시청자와 공감하고 친근함으로 다가서는 소통. 박명수 씨는 안 되고 백종원 씨는 되는 이유. 요즘 10대들이 거실에서 가족과 TV를 보지 않고 자기 방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TV에서 10대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기 때문이다. TV가 소외시키는 계층은 또 있다. 낚시나 골프 말고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은 공중파에서 볼만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거의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뉴스를 전달하고 똑같은 영화와 음악을 다루고 고만고만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만들며 비슷비슷한 연예인을 출연시킨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1인 미디어다. 아무리 희소한 취미를 가졌더라도 유튜브를 검색하면 내 구미에 맞는 콘텐츠를 하나 이상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1인 미디어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관심사와 취향을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시청자 요구를 반영하기에 1인 미디어만큼 적합한 매체도 없다. 1인 미디어의 시청자 친화적인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터넷 생방송이다. TV가 일방향 콘텐츠라면 인터넷 생방송은 창작자와 시청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쌍방향 콘텐츠다.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가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1인 미디어다. 1인 미디어의 핵심이 소통이라는 사실은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한 박명수 씨와 백종원 씨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박명수 씨는 방송 시간 내내 디제잉 솜씨를 보여주는 데만 급급해 시청자와 소통을 거의 하지 못했다. 시청자가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디제잉만 열심히 하다가 결국 웃음 사망꾼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으며 꼴찌를 기록했다. 반면 백종원 씨는 자타공인 마리텔 절대 강자였다. 흔한 재료로 빠르고 쉽게 만드는 요리를 선보인 그는 구수한 사투리와 푸근한 인상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양질의 콘텐츠와 푸근한 매력, 청산유수 말솜씨만으로는 그가 마리텔에서 6회 연속 1위를 차지한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 그가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진짜 이유는 탁월한 소통 능력 때문이다. 설탕을 더 넣어달라는 댓글에 그럴까요? 하면서 설탕 2숟가락을 더 넣기도 하고 설탕을 너무 많이 넣는다는 지적에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이 정도는 다 넣지 않나요? 하고 변명을 해 웃음을 안긴다. 급기야는 6개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채팅을 한꺼번에 소화하면서 각 채팅방 시청자들 사이에 소위 드립력 경쟁까지 붙이는 노련한 소통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소통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5가지를 명심하라. 나는 시청자와의 소통을 위해 다음 5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첫 번째, 크리에이터의 매너가 시청자 매너를 만든다. 아프리카TV에서 BJ를 하던 시절부터 내 채팅방은 욕설, 비방, 음담패설, 혐오 발언이 없기로 유명했다. 수백, 수천 명, 많게는 1만 명이 모이는데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댓글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다들 놀라워했다. 청정 채팅방을 유지하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진행자인 나부터 자극적인 말을 멀리하면 된다. 물론 때로는 유행하는 비속어도 쓰고 분위기가 좋으면 19금 발언도 가끔 한다. 하지만 내 발언이 누군가에게 혐오감, 불쾌감, 수치심을 주지 않을지 늘 조심하고 경계한다. 아무리 재미가 중요해도 최소한의 품위까지 저버리지 말자는 게 나의 원칙이다. 매너 있는 방송에 매너 있는 시청자가 보인다. 두 번째, 시청자는 가짜를 안다. 진정성 있게 대화하라. 시청자들 말로는 내가 뜬구름 잡는 소리나 교과서 같은 조언을 하지 않아 좋다고 한다. 내 시청자들의 연령대가 17살부터 30살이라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나의 지난 시절을 떠올리면 시청자들 고민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부모님이 공무원이 되라고 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게임 캐릭터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캐릭터에 애정이 있으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만 육성하잖아요. 부모님도 공무원이 되는 게 지금 사회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길이니까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믿을 수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리해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득하세요. 나는 시청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노력하면 잘 될 거다식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도 하지 않는다. 진심을 담지 않으면 단 한 사람의 시청자와도 소통할 수 없다. 나는 시청자들에게 동네 형, 동네 삼촌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친근하면서도 믿음직한 사람, 딱 그 정도의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고 싶다. 세 번째, 복해와 츠코미, 역할극을 유도하라. 시청자와 즐겁게 수다를 떠는 비법은 바로 복해와 츠코미다. 일본 스탠드업 코미디는 대개 복해와 츠코미의 만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복해가 엉뚱하고 바보 같은 언행을 하는 역할이라면 츠코미는 복해에게 면박을 주는 역할이다. 이 두 사람의 합이 절묘하게 맞으면서 웃음을 유발한다.
나는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때로는 복해가, 때로는 츠코미가 되어 역할극을 유도한다. 물론 복해 역할은 주로 내가 한다. 내가 복해처럼 금방 들통날 허세를 부리면 시청자는 츠코미가 되어 나를 구박하면서 즐거워한다. 때로는 역할을 바꿔 내가 츠코미가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럴 때는 시청자 기분이 상하지 않게 적절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 생방송 진행자는 자기 말도 잘해야 하지만 시청자가 마음껏 수다를 떨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줄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나이 차이, 세대 차이가 소통 불능을 뜻하진 않는다. 대도서관TV의 주 시청자층은 17에서 30살이다. 내가 아무리 철없는 40대라도 세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젊은 세대의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시청자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안다거나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을 가르치거나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다. 그러는 순간 소통 불능 꼰대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시청자가 삼촌뻘인 내게 마치 친구 대하듯 마음을 여는 이유는 내 마음도 시청자를 향해 열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이 차이가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모든 세대에 얼마나 마음을 여느냐, 그럼으로써 얼마나 젊은 감각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섯 번째, 시청자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사실 시청자와의 소통이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가끔은 은근히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1인 미디어에 갓 입문한 초보는 시청자 의견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시청자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시청자가 아무리 통찰력과 분석력이 있다 해도 나만큼 내 콘텐츠를 오래 붙들고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청자 의견은 존중해야 하지만 크리에이터로서 지키고 고집부릴 부분도 분명히 있다. 채널 정체성, 메인 기획, 타깃 연령,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등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시청자 의견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되 그것이 나를 위한 조언인지 상처 주기 위한 비방인지를 잘 구별해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1인 크리에이터는 일반인보다 비난받기도 쉽지만 그만큼 사랑받기도 쉽다. 나를 응원하는 시청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자. 그게 악성 댓글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인 브랜드 시장이 커야 나도 큰다. 내 분야의 파일을 키우기 위해 할 일들. 공유, 영향력 가진 사람이 판을 키운다. 2013년 8월에 TVN 강용석의 고소한 식구에 출연했을 때 나는 얼굴뿐만 아니라 월 수익까지 공개했다.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익 100만원, 유튜브 광고 수익 1300만원. 일부 BJ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당시에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하지만 별풍선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월 1000만원 이상, 1년에 억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2013년 연말에는 수익이 3,500만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은 순수 유튜브 수익만으로 월 4천만원 이상을 번다. 외부 광고를 포함한 기타 매출은 그 2배에서 4배 정도다. 어떻게 내 분야의 판을 키울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매체는 거의 다 만난 것 같다. 인터뷰 요청은 절대 거절하지 않았다. 강연 요청에도 응했다. 내가 인터뷰나 강연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던 건 1인 미디어에 대해 할 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음지에 있는 1인 미디어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려면 내 방송만 잘하는 걸로는 부족했다. 1인 미디어에 자극적인 콘텐츠만 있는 건 아니며 누구나 즐길 만한 대중적인 콘텐츠도 많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었다. 또 미래 산업에서 1인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지,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한지 관련 기관과 단체를 설득해야 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 아니라 영향력이다. 우리나라 1인 미디어 시장은 빠른 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1인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B급 문화로 인식하는 시선은 여전히 존재한다.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질수록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나는 부자가 되기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1인 미디어 첫 세대로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1인 크리에이터의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생각도 있다. 광란의 폭주를 생중계하지 않아도 1인 미디어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별풍선에 연연하지 않아도 억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걸 누군가는 증명하고 알려야 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내게 그럴 기회가 왔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자기 일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길 바란다. 동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타인과의 유대감을 느껴보길 바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광고 업계가 유튜브를 주목할 것이다. 그러면 유튜브로 좋은 광고가 많이 유입될 테고 유튜브 생태계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나 한 사람만 잘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 할지 몰라도 결국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다. 공략. 우리 앞에 열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제 막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신인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 바로 글로벌 능력이다. 내가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한국이라는 시장이 정말 좁다는 사실이었다. 일단 광고 단가부터가 다르다. 일본은 우리나라 광고 단가의 3배에서 4배이고 미국은 무려 7배에서 8배에 이른다. 같은 콘텐츠라도 어느 나라에서 소비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최고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국내 콘텐츠와 비교하면 해외 콘텐츠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2018년 3월 기준 싸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100만 명 이상이고 조회수는 67억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다. 국내 콘텐츠와 해외 콘텐츠의 구독자 수 차이는 결국 광고 수익과 영향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 구독자 20에서 30%는 해외에 있다. 그들이 내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나도 매달 해외 광고 수익을 낸다. 한 번은 내 동영상을 보며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크로아티아 학생의 영상을 본 적도 있다. 하지만 내 콘텐츠는 언어 한계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가 푸드나 퀴즈 등의 신규 채널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시청자는 이제 70억 세계인이다. K-팝, K-뷰티, 커버댄스, 악기 연주, 퀴즈 등 넘버블 콘텐츠는 언어 장벽이 없고 K-컬처 특수를 누릴 수 있다. 잘 만든 퀴즈 콘텐츠는 해외 구독자가 90%에 달한다. 조회수를 올리거나 해외 시장을 노리기에는 가장 적합한 채널이다. 하지만 1인 크리에이터로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때로는 해외 공략을 위해 더빙이나 자막을 쓰는 경우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지만 영어권 시청자는 자막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더빙은 추가 제작비가 든다. 이런저런 고민 없이 해외를 공략하려면 영어를 잘하면 된다. 자기 영어 실력을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되 영어 강의 등 국내 전용 콘텐츠 말고 해외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고민해보자. 예를 들어 유창한 영어 솜씨와 K-뷰티 콘텐츠를 합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 1인 미디어 시청자는 5천만 한국인이 아니라 70억 세계인이다. 당신 호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한쪽에서는 1인 미디어는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아프리카TV BJ가 1인 미디어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 40대 이상에게 1인 미디어는 정글처럼 두려운 미지의 세계이고 10대에서 20대는 그 안에서 타잔처럼 줄타기 놀이를 하고 있다. 선입견의 극과 극, 너무 모르거나 너무 아는 것의 차이와 간극이 1인 미디어에 대한 오해를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 가장 큰 오해는 1인 미디어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1인 미디어에 광고가 들어오는 것보다 크리에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더 이상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연일 보도된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개성과 창의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크리에이터야말로 그런 인재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1인 미디어는 한순간 유행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1인 브랜드에 대한 현대인의 욕구가 맞물려 흐르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무엇보다 나는 1인 미디어가 개인의 발견이라는 면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수많은 개인이 자기 취향과 취미를 호주머니 속에 처박아 두고만 있었다. 가끔씩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만지작거려 보기는 해도 이것을 꺼내어 내보일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1인 미디어는 커다란 흐름이 수많은 개인의 호주머니에 갇혀있던 취미를 세상 밖으로 소환하고 있다. 지금 당장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보라. 무엇이 만져지는가? 꾸깃꾸깃한 휴지 조각인 줄 알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에서 온 초대장일 수도 있다. 대도서관이 그랬던 것처럼
그 누구라도 자기 호주머니에 숨겨둔 가능성을 활용해 1인 미디어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다. 쫄지 마세요. 일단 찍고 올려보세요.